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8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예,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하고 봉우 씨는 선거 전날 밤에 10시 반까지 민언연에서 일을 했거든요. 예. 저희가 좀 놓쳤던 이재명 후보 관련 네거티브 보도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늦게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선거 마지막 선거 전날 밤에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은 마치 그 후보자들이 12시까지 열심히 그 12시 땡 하기 전까지 막 거리를 뛰어다니다가 12시 딱 지나면 아,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그런 기분이 저희 성감년 활동하는 당시에도 저희한테도 늘 들어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항상 아무튼 선거보도감시연대회 할 때마다 아, 이번 선거를 결국은 다 끝냈다 하는 그 밤의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그런 소감이 저는 더 깊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히려 대선이나 지방 그 전 총선보다 너무 한밤중까지 우리가 늦게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보고서를 한마디로 그날 아침에 제가 이걸 하자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끌어내고 강제로 붙잡고 특히 봉우 씨 퇴근도 안 시키고 그걸 이제 쓰게 하고 우리가 사실 그거를 그 밤중에 쓴다고 해서 그게 발표된다고 몇 명이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괜히 그러는 거야. 그냥 괜히 오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저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든 기록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뭔가 우리가 선거부도에서 분명히 이것이 마지막 3일, 2, 3일 선거를 앞둔 2, 3일 전에 이게 굉장히 선거판을 달구는 지저분한 그런 이슈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우리가 보고서를 낸다고 해서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보고서를 낸다고 해서 민심이 확 뒤집히거나 뭔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좀 무리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날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아 진짜 딴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난 모르겠다 그런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민원연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했고 우리 선거 결과를 보니까 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아주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이던데. 역대 모든 선거를 지선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 차이가 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지만은 재밌는 것이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60.2%를 최종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지선 중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첫 번째 지선이 가장 높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높았는데 특히 60%를 넘겼다는 점이 좀 뭐라 그럴까요? 괄목할 만한 지점인데 왜냐면은 바로 전날 북미회담도 있었고. 또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인데 월드컵도 개막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찌부돼가지고 관심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60%를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투표 열기가 높았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심판을 하려고 하든 아니면은 뭔가 칭찬을 하려고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열기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최종 투표율 관련해서 오보가 나왔어요. 조선일보, 세계일보 이런 몇몇 언론사에서 최종 투표율을 속보로 내는 과정에서 56.1%밖에 안 나와서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낮았다. 이런 속보를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심지어는 투표가 끝난 6시가 넘어서 속보로 이런 오보를 냈습니다. 아니 투표는 그냥 포털에 그냥 가면 그냥 메인에 떠 있는데. 예. 그리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해주죠. 시간마다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투표율도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최종 투표율 56.1%는 오후 5시에 실시간 투표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최종 투표율 발표를 보지 않고 그냥 보도를 내다가 역시 속보 오보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도 이 데스크가
정신이 없는 것 없나 같죠. 봐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오보들 물론 일부러 그런 우리가 지난번에 일부러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고 분명히 실수인데 이거 시간을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저도 여기에 속았어요. 이 진짜? 오보 속보에. 예. 왜냐면 네. 저도 6시가 넘어서 투표율 사실 개표 결과야 어느 정도 예상이 됐잖아요. 네. 이 출구조사도 이미 나와 있었고 출구조사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결과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투표율이 60%를 넘겼을까. 왜냐하면 투표율이 더 높아져야 이게 어찌됐든 민주주의의 신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투표율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6시 넘었는데 속보로 또 최종 투표율 60%못 넘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역시 지선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보였습니다. 속았어. 제가 조선일보 오보에 속아가지고. 조선일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볼 때는 조선일보 속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속보가 뜨니까. 왜냐하면 조선일보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계일보도 그랬고 몇몇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다시 우리가 이 뭐 촛불혁명 이후에 참여민주주의 이런 느낌들이 다시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 전의 분위기는 투표하면 뭐해?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막 투표 포기하고 여행 가자 막 그냥 그런 그 패배주의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그런 게 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치로 나중에 봤을 때 높다는 것을 느끼기 전에 투표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투표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선 투표율 60%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사실 커요. 네, 진짜요. 예. 지선은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선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총선보다 더 중요한 점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리고 삶에 이번에 직결돼 진짜 있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보도를 너무 안 했잖아요. 정말 선거 보도는 진짜 최악이었는데 그러니 우리 결론 선거 보도를 안 할수록 선거 결과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이번 선거 보도는 최악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네. 언론의 영향력이 이제 없다. 없다? 그렇진 않을걸요.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었다. 예. 그만큼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종편들이 네. 그만큼 김경수 막 힘들게 하고 많이 쳤죠. 뭐 예.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아무런 예. 타격을 안 받고 오히려 잘 됐다.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슈를 선도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고 스피커가 커져버린 여전히 스피커가 큰 언론은 보수 언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보도도 완전히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 작동을 했어요. 완전히 지배했어요. 예. 드루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 네거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투표율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는 뭐 언론의 영향이 없다라고 평가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도 보수 언론의 영향력은 이제 많이 진짜 거의 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그들은 그렇게 금방 죽지 않는데 아무튼간에 우리의 힘이 어떤 국민이 정말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근데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그 일찍 딴 날보다 일찍 나왔는데 그 김어준을 들었어요. 뉴스공장? 뉴스공장 듣는데 오늘 막 당선자들 쫙 계속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이렇게 듣는데 결론은 뭐냐? 그 김어준 씨는 계속 당신은 이제 그 대권 주자 이런 식으로 원희룡 또는 뭐 그 김경수 의원, 박원순 시장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당신의 향후 행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모두 다 똑같이 정말 짠 것처럼 다 저는 제주도를 위해서 뭐 경남도 도민을 위해서 뭐 서울시를 위해서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언론이 잠룡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혀놨다 저기 앉혀놨다 막 지금 그렇게 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사로서 뽑혔으면 정말 그 직에 충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집중해서 우리도 언론도 그런 쪽으로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 밑에서 일해야 될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 뭐 이렇게 정치 지형으로 그냥 앉히려고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말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도지사나 뭐 이런 그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가 너무 없잖아요. 우리 언론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선거 때만 반짝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감시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대권 잠룡, 뭐 차기 대권 주자 이런 네이밍을 사실 본인이나 주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언론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이 정말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하면 안 되고 네. 자기가 맡은 단체장 지방자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해 주셔야 저는 된다는 좀 말씀이셨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선거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대권 잠룡 이런 식으로 좀 네.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이제는 죽은 뭐 이런 보도가 돼버렸지만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낸 그 화요일 저녁 10시 반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 내긴 냈으니까요.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스캔들로 도배된 맞습니다. 예, 도배됐죠. 정말 도배가 됐습니다. 예, 6.13 선거 지방선거 막판에, 보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고서에 신문, 방송 그리고 종편의 이야기를 다 묶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아이디어는 종편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신문도 이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상 신문이 그 종편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문 보도에서도 끊임없이 특히 이제 조선일보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선거 전에 짚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편의 그 보도량을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완전 단순하게 종편의 선거 보도 관련된 아이템 전체와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재명 논란, 그러니까 이재명 스캔들에 대한 논란, 요것만 카운팅을 하라고 했더니만은 욕심을 내가지고 평소에 하던 식으로 전체 그 주제를 다 분석을 하느라고 그렇게 10시 반까지 늦어진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제 탓입니까? 네. 뭐 제 탓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애를 썼어. 그래서 보고서를 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편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정말 종편은 속보이는 선거 내내 네. 사실 이번 선거 보도가 모든 언론에서 드루킹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거든요. 네. 이재명 스캔들로 끝났는데 종편이 그런 경향이 가장 극심하다. 그러니까 네. 사실 세상 모든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종편에서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종편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좀 있어요. 특히 언론 학자들 측면에서는 연구 대상이에요,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와,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언론학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도 종편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선거 방송 보면서 특히 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스캔들도 정말 선거 막판에 정말 엄청나게 해댔다. 종편이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 선거에서 다른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 현안만 해도 진짜 셀 수도 없어요. 하나 붙잡고 하면은 드루킹 나오니까 드루킹만 냅다 하다가 드루킹 잠잠하니까 선거보다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재명 스캔들 터지니까 또 그것만 냅다 합니다. 정말 심각한. 그래서 사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5월 말, 6월 첫째 주까지 됐는데도 선거 방송 비중이 뭐 12.8%, 뭐 26.9% 이거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조사해봤더니 이때가 어떤 기간이냐면은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6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스캔들 가지고 막 뭐 추가로 뭐 문자가 있다느니 뭐 사진도 공개하고 그러면서 누구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이재명 후보의 형수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이재명 스캔들 총집합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김부선 스캔들뿐만이 아니고 그 형수 욕설까지 그래 뭐 형님 강제 입원 뭐 이런 거까지 총망라한 네거티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6월 8일 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봤더니 갑자기 선거 방송 비중이 33.9%로 확 뜁니다. 한 10%가량 뛰어요. 그러니까 그 종편 이거 여기 우리는 보도 채널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종편 및 보도 채널이 역시 여당 쪽 네거티브 이슈가 아니면 선거 방송을 안 한다. 이게 터져야 선거 방송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드루킹 사건 터졌던 4월 3주와 4월 4주 때 유일하게 30%를 넘겼어요. 선거 방송 비중이. 네. 37%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막 12.5%, 뭐 24.3%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6월 8일이 지나서야 다시 30%로 회복했다. 이건 역시 드루킹과 이재명을 쫓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 방송 비중이 여당 쪽 네거티브에 쫓아서 따라간다는 걸 무엇이 증명하느냐? 이슈를 보면 알아요. TV조선은 선거 방송 중에 무려 85%가량이 여당 논란이었는데 이 여당 논란이 뭐냐? 당연히 이재명 스캔들이죠. 네네. 네,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 전체 선거 방송 비중에
무려 82%가 이재명 스캔들이에요. 엄청나죠? 선거 방송의 82%가 이재명 스캔들. 다른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른 거 안 한다. 예. 채널A도 선거 방송 중에 61%가 이재명 스캔들. 더 재밌는 거는 TV조선과 채널A 같은 경우에 그럼 나머지 20% 40%는 뭐냐? 단일화예요.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6월 8일이면요.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면 이미 단일화 물 건너 갔어요. 한참 전에. 네. 그런데도 계속 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보수 정치권에까지 영향력이 안 끼치네. 예. 그게 아니고 언론들이.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도 이게 어차피 지 거잖아요. 그럼 지기 전에 이제 졌다. 이미 졌어요. 박원순 시장이 됐어요. 머릿속에는. 그러면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잘해서가 아니고 단일화가 안 돼서이기 때문이야. 이 말을 계속 군부를 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거를 해서 뭔가 뭐라 그러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기보다는 단일화만 했더라면 이런 그 전제를 자꾸 남겨주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만 안 듣고 졌어?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 다른 방송사들 한번 살펴드리면 네. MBN 같은 경우에 전체 선거 방송 중에 40%가 이재명 스캔들. 확 낮아졌죠? 네. 40%도 근데 썩 낮은 건 아니에요. 예, 선거 방송 중에 40%가 한 사람의. 지역이 몇 개?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심각한 수준이고 다른 이외에 JTBC, YTN, 연합뉴스 TV는 조금 정상적이에요. JTBC는 선거 방송 중에 22%가 이재명 스캔들, YTN은 34.8%, 연합뉴스 TV는 27.9%가 이재명 스캔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TV조선 진짜 해도 너무했다. 그죠? 82%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해. 무슨 팬클럽이야? TV조선이 똑같은 태도로 보였던 시기가 역시 4월 중순과 말 네. 드루킹 사건일 때 선거 방송 비중 80% 90%가 전부 드루킹이었어요. 네. 아무튼 JTBC가 참 그나마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인 태도?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스캔들을 다룰 수는 있거든요. 다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비율로 다뤘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다른 방송사들은 전체 선거 방송 비중뿐만이 아니고 정부 여당 논란 중에 이재명 스캔들이 몇 %냐 보면은 거의 다 100%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논란은 무조건 이재명 스캔들만 다룬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 시기에 다른 논란들도 좀 있어요. 뭐 문대림 제주 후보였던 네네.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여당 쪽에서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스캔들만 디립다 다룬 건데 JTBC는 정부 여당 논란 중에서도 이재명 스캔들이 5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의 논란들도 다뤄줬다는 거죠. 예, 그만큼 JTBC가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 논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방송사들은 거의 하지를 않는데 JTBC는 그나마 조금 한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그러면 이재명 스캔들을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다뤘는데 사실 이거 비중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요. 비중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일단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요. 형평성에서 예를 들어서 채널A 같은 경우에 채널A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방송 중에 60%가 넘는 비율이 이재명 스캔들만 했는데 네. 이걸 보면은 이재명 스캔들을 다룬 방송을 또 그 세부 주제로 나눠보면요.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 김영환, 형수, 김부선, 공지영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게 39%예요. 다운표. 예, 다운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주면서 이 시사 토크쇼는 또 패널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39%,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은 12.7%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패널들의 논평이거든요. 패널들의 논평이 33%니까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패널들의 논평이 당연히 어떤 내용이었겠어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그걸 해석하고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사실상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을 대다수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재명 스캔들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그 발언 내용, 주장 내용 당연히 실어줘야죠. 그거 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하고 이 부분은요. 최대한 건조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한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몇 월 며칠 언제 했던 주장과 동일하다. 근데 이거는 언제 번복을 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떻게 반론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규명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지영 씨나 뭐 고은광순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증거가 있다 없다. 또는 김부선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스캔들은 그렇다 치고 본인에게 강압을 가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규명하려고 보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채널A, TV조선 모두 그런 내용은 단 1분도 없어요. 단 1분도 없이 그냥 나오는 주장들을 계속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죠. 네, 뭐 그 외에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MBN 같은 경우에는 아예 뉴스와이드 6월 10일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를 가해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어요. 네, 이런 점은 이거는 반드시 심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아주 큰 문제죠. 예. 특정 후보를 가해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래서 앵커가 중간에 그랬어요. 지금 계속 피해자 이런 식으로 지칭하고 계신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스캔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라고 진행자가 한번 제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패널이 그 이후에도 계속 제지를 했는데도 비슷한 말을 계속 했어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경환 씨인데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 심각하죠, 사실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당에 있는 사람이. 예.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상대당에서 나온 사람이 상대당 후보를 가해자라고 낙인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송사 그 저녁 종합 뉴스도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급하게 6월 8일에서 11일간 그러니까 나흘간의 그 선거 보도를 체크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거 보도량 대비 이재명 스캔들 보도가 어떤가 봤습니다. KBS는 우리가 KBS 굉장히 유명한 그 김부선 인터뷰를 했던 KBS는 일요일 보도요. 관련 보도가 사실은 제일 적었어요. 방송사 중에서 2건이었어요. 그 4일 동안. 근데 그래서 전체 선거 보도 대비 16.6%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가장 많은 곳은요. 어마어마합니다. TV조선이었는데요. 선거 보도량 대비 46.6% 그러니까 7건이 이재명 스캔들 보도였어요. TV조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들 보니까 채널A 같은 경우에 36.8%로 높고요. 그리고 SBS와 MBN이 25%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TV조선의 그 보도량은 아주 압도적으로 이재명 스캔들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보도 내용에 있어서는 그냥 그동안 나왔던 모든 그 논란들을 그때그때 모두 다 전해줬다. TV조선과 채널A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서 특별히 뭐 여기에서만 특별히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방송 보도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은 사실은 KBS 보도이죠. 네, 왜냐면 2건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아주 화제가 됐죠. 네. 일단 KBS 보도 태도를 보면요. KBS가 이재명 의혹 연일 비방 폭로 난타전이라는 3월 8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 KBS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선거보도 준칙에 따라 검증 없는 비방이나 폭로성 주장은 최대한 보도를 자제해 왔습니다만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일단 후보자들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앵커 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KBS에서는 분명하게 그동안은 이 사안을 우리가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은 전해주겠다. 라는 입장을 이제 밝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KBS 선거보도 준칙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폭로성 주장이나 단순한 인신공격성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폭로성 주장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주장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KBS는 이 준칙을 보고 이 사안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6월 8일 보도는 그야말로 후보자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탁탁탁 정리하는 수준의 조심스러운 보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틀 뒤에 6월 10일에 김부선 인터뷰를 했죠. 딱 선거를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앵커 멘트는 뭐였냐면 KBS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와 직접 만났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해 알 권리 차원에서 인터뷰를 결정했고 이재명 후보 측에도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라고 보도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겁니다. 수많은 선거 관련 알 권리가 정말 헌신작처럼 버려지는 상황이었어요. 6월 10일 이전까지 정말 다른 알 권리는 왜 그렇게 지켜주지 못했던가, 언론들은. 그런데 김부선 인터뷰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로 너무나 소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KBS가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취재를. 그런데 그러니까 보도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KBS는 이게 특정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결정을 했을 때는 저는 보다 상세하고 책임감 있는 KBS 취재가 뒤따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거나. 네, 단순히 김부선 씨의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부선의 인터뷰 더하기 KBS의 시각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고 본인들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은 김부선의 인터뷰만 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최소한 양쪽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의 모순을 짚어보고 현재까지는 누구의 주장이 더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관계는 미궁에 빠져 있다라는 점을 정확히 전하는 그렇죠. 그런 정리, 일정한 그 국민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 KBS의 시각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너무나 짧게, 그러니까 인터뷰는 하고 싶어요. 김부선 인터뷰를 담고는 싶은데 시간은 없다.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김부선 인터뷰조차도 굉장히 짧게 축약을 해서 질문하는 사람의 내용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냥 툭툭툭 잘라져서 김부선 씨의 말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명백하게 입증된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김부선 씨 주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졌잖아요. 심지어는 음주운전 논란도 거기서 뭐 낙지를 시키고 맥주를 마셨다. 운전할 거면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것들을 물론 뭐 전체에서 많은 것을 잘랐겠지만은 그냥 툭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는 인터뷰 보도라는 한계 때문에 김부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담아주는데 그쳤고 KBS 기자의 가치 판단이 너무나 없었고 일방적으로 김부선 씨 주장만 남아서 한마디로 그냥 커다란 따옴표 보도다 이거는. 그냥 따옴표예요. 전체가. 따옴표 보도였다. 게다가 KBS는 보도 말미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걸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는 점을 언급을 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진짜 KBS에 대해서 KBS 질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입장을 냈죠. 사실은 전날도 KBS 보도하기 전날도 이재명 캠프에서 막 다른 반론들을 막 정리해서 카드뉴스처럼 해서 발표한 바 있고요. 그리고 당일날 6월 10일 날 이후에도요. 이 김부선 씨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그 반론권 관련한 그러니까 반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물어봤는데 걔가 대답하지 않았어라고 툭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반론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KBS는 우리는 반론권을 보장했다라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물어봤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끝. 이렇게만 해버리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김부선 씨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그 공식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KBS가 다음 날 어제 지난 화요일 날 봉우 씨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1일 날 저는 정말 11일을 기다렸거든요. 11일 보도에서 저도 기대했어요. 뭔가 다른 얘기가 뭔가 있겠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선거보도 두 건을 모두 그냥 표신잡기 행보 그리고 판세 분석 이런 거에 그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스캔들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겠다라고 해놓고 전혀 알 권리가 내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죠.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불분명한 가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에 근거해서 그런 황당한 그 인터뷰 하나만 탁 보여주고 판단은 너가 해. 이렇게 하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보도를 KBS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더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KBS가 김부선 씨 일방의 스피커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약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17년 당시로 돌아가 보자.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을 때 KBS가 이런 보도를 했었죠. 그때도.
사실은 아무리 해명을 해도 계속되는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KBS가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선거에서 언론이 갖춰야 되는 태도는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비판을 했어요. KBS를. 문재인 그 후보 아들 논란 아무리 까도 아무리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해도 계속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고 그 상황에서 근거 없이 특별한 이것은 분명히 특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 논란을 보도하고 있는 KBS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우리는 지적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이런 폭로선 주장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선거판이 점점 더 정책 위주의 싸움이 아니고 이런 도덕성 논란으로 가면서 사람 흠집내는 식으로 지금 유난히 최근 들어 많아졌잖아요. 선거보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폭로선 주장이 불거질 때 언론은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전달해야 되고 따옴표로 일방의 주장만을 전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언론과 정당의 이전 투구를 중계하고 그야말로 스피커 역할만 하는 그런 것으로 그치게 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도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선거 보도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이슈가 다 경기도로 집중돼 버린 것. 이것은 지선의 의미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언론이 너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KBS 인터뷰는 계속 KBS가 김부선 인터뷰한 게 잘못이냐라고 계속 오히려 저에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할 수는 있었지만 너무 부족함이 많은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제대로 되지 못한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저는 거듭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선거 전달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문 보도량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는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중에서 명백하게 딱 티가 났는데요. 조중동이 스캔들을 다룬 비중이 높았습니다. 동아일보가 24%로 가장 높았고요. 중앙일보 21%, 조선일보가 19%예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럼 3사 중엔 제일 낮잖아요. 비교하면은요. 한겨레는 이 기간에 조선일보가 8건을 보도하는 동안에 한겨레는 2건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량은 굉장히 정제돼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겨레가 보도가 적지만 또 내용은 또 충실해요. 또. 네네. 그랬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 건수로는 조선일보가 제일 많았거든요. 조선일보는 선거 보도량 자체가 워낙 많아서 19%였지만 네, 8건이었어요. 근데 조선일보 보도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 제목을 뽑아서 제목으로 약 올리는 거 있죠. 제목으로 한 방을 날려보겠다. 이런 식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한번 보면은 입연 김부선 이재명과 사귀었다. 이게 제목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따옴표 처리된 제목이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침묵 깬 김부선 딸 이재명과 엄마 사진 집에서 봤다. 이런 거. 그다음에 낙곰수 엮기는 워낙 조선일보만의 특징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엄청 좋아요, 낙곰수. 네. 낙곰수 엮기 중에서 제일 웃겼던 건 주진우 진행 시사 프로그램 MBC 5주간 결방인데요. 이거 보도 내용을 보면요. 월드컵으로 5주간 결방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다루면서 장기간 결방에 대해 MBC 메인 MC인 주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스캔들 김부선 스캔들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제기된다라고 자기네만의 써놨어요. 추측이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야말로 그 추측 위에 어떤 언급도 없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 마음대로 보도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 제목은 김부선 이재명 의혹 내가 산증인. 이 제목이고요. 이게 종편이랑 똑같이 흘러가는 게 종편에서도 그쪽 그러니까 일방의 주장을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악질력이라고 쓴 제목은 이건데요. 이거 동아일보예요. 공약 간대였고 스캔들만 남은 경기.
주민들 찍을 사람 없어. 다 찍었어요. 네. 이건 거짓말 보도네. 다 찍었어. 우리가 얘기 안 한 건 언론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또 이런 제목도 있어요. 중앙일보. 경기 뒤흔든 여배우 스캔들. 1번, 2번 사이 찍자. 무효표 운동도. 이거는 아주 노골적으로 무효표를 내라는 지령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제목을 뽑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도 이걸 제목으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무효표를 만들자. 그러니까. 무효표를 선동하는 보도죠. 중앙일보 보도는 정말 제목, 그러니까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악질적이라는 거죠. 정말 나쁜 이런 보도는 진짜 정말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진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앙일보 보도의 제목이 또 이런 거예요. 부인 앞세운 이재명, 김혜경도 왔다. 스캔들 말 아낀 남경필, 도민이 판단.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과 남경필의 주장인데요. 너무 되게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아냥거림이 단단히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미 스캔들이 막 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람을 폈나 안 폈나 이걸로 지금 온통 자라가 시끄러운데 부인을 앞세워서 왔다.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사람에게 휙 순간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서는 뭐 종편이랑 거의 똑같지만 이런 식으로 큰 제목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 방송이 아무리 심하다 그래서 역시 종편 못 따라오죠. 지금 보면은 신문이랑 방송 뉴스는 선거 방송 중 비중이 뭐 40%, 25%면 높은 수준인데 TV조선은 종편 시사 토크쇼는 82%였다. 예. 선거 방송 이꼴 이재명 스캔들. 근데 이제 KBS 보도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방송이요. 그 똑같은 인터뷰가 동아일보 주간동아인가에도 나가고 중앙일보도 비슷한 이 김부선 인터뷰를 했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것이 뭐 다른 매체도 다 했고 KBS가 그냥 공동으로 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인터뷰해서 전국에 정말 이게 딱 중계될 수 있게, 그러니까 전국에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그래서 이 이재명 스캔들이라는 것의 크기를 사이즈를 확 키운 것은 사실은 KBS가 되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종편하고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KBS랑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KBS가 자신의 어떤 사이즈, 자신의 어떤 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루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룰 때 제대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어야 한다. 너무 무책임하게 다룬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사안을 두고 앞으로 두고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총선이 이제 내년인가요? 후년인가요?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보도 때마다 불거질, 앞으로도 점점 더 이게 심해질 것 같은 이 인물 검증 그리고 폭로성 발언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가 좀 진짜 성찰하고 정말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될 시기다, 지금. 그러니까 선거가 없을 때 오히려 이런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보도 준칙에 대해서 좀 더 강제화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거보도 심의 규정 있잖아요. 심의 규정도 더 아예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용들이 너무 선언적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걸리지 않고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종편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편파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템으로 편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이재명 후보 논란을 많이 했으니 뭐 다 걸려. TV조선 뭐 TV조선의 모든 방송 82%나 방송한 TV조선 다 걸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심의를 넣을 수도 없잖아요.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선거 보도 결과를 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논의도 하고 학자들도 그리고 뭐 우리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모두 다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뭐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선거보도는 끝내고요. 저희 4차 방심위가 아니죠. 시방위. 시민방송심의위원회 4차 안건을 저희가 올렸어요. 어제 저하고 봉우 씨가 사실은 출근은 안 했습니다. 출근은 왜냐면 오늘
녹음이 오늘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다스베이다. 그래서 제가 선거날까지 사람을 또 지난주에도 저희가 현충일 날도 출근시켰잖아요. 근데 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각자 4차 심의 안건을 고민해서 이것만 올리고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는 오늘 오후에 올려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출근은 안 했는데 이 안건 자체는 저희가 화요일 날 정말 격렬하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번처럼 이렇게 여러 번 안건을 뒤집었던 적이 없는데 심지어 제가 이 안건을 가지고 저희 민원연 운영위원들에게 거의 무슨 투표에 붙이듯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막 고민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 번 뒤집어질 뻔했으나 결정된 것이 TV조선의 뉴스특보 TV조선의 뉴스특보 김정은 싱가포르 도착 생중계 관련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저희가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뉴스특보를 진행한 김미선 앵커, TV조선 기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김미선 앵커가 너무나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패널들이 하는 발언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TV조선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이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로서 게다가 이 뉴스특보 같은 것은 막 그림이 나오면서 그걸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해야지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그냥 저질스러운 그런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른 거를 해보려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것을 올렸습니다. 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6월 10일 날 뉴스특보. 이날 왜 뉴스특보가 있었느냐.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6월 10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 도착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6월 10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3시 40분쯤, 3시 36분쯤 이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다수 방송사들이 다 생중계를 했어요. 싱가포르 현지를. 네. 그거를 이제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김미선 기자의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온 건데. 자, 첫 번째는 김미선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끊임없이 한 3-4번 정도 김정은 위원장을 비정상적인 국가 정상이라고 규정해요. 네. 이거 실제 워딩이에요. 묘사를 한 것도 아니야. 딱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귀국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시면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에 한 오후 4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린 지 한 20분밖에 안 지난 시점이에요. 이 방송을 할 때가. 근데 김미선 기자 뭐라 그러냐면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아마 차에서 내려서 숙소로 들어가는 김정은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화려한 데뷔전을 저렇게 조용히 비정상적으로 할 수 저게 더 안 조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왕실 내에서 이스타궁에서만 그 안전한 상황에서만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요즘 정상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비정상 국가의 면모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한 30분 정도 지나간 다음에 싱가포르 외무장관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이 외무장관과 인사를 나누는 사진이 한 장 올라옵니다. 네. 그랬더니 김미선 기자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얘기해요. 제가 오늘의 이 흐름을 봤을 때 도착한 지 1시간 24분 정도 됐죠? 굉장히 얼어있다는 느낌 들어요, 김정은이. 긴장이 안 풀린 것 같은데요. 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까요? 환하게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국가에서 지도자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저 페이스북 하나라는 것. 라고 또 비정상 국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은 뭐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옆에서 같이 방송을 하던 TV조선 강상구 기자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굉장히 이걸 수습하려고 노력해요. 너무 심하니까 강상구 기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라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김미선 기자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 도착한 다음에, 숙소가 이제 그 세인트 레지스 호텔인가 그렇습니다. 한 오후 5시쯤에 이제 이동하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경호 인력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호를 하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김미선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막 엄청나게 놀래가지고 막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그 974부대, 963부대 경호 요원들 시민들 속으로 섞여서 들어갔는데 어디를 가는 거죠?
분명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텐데요. 시민들 속에 섞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현지 경찰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외곽 경호를 한다고 외곽 보시면 될 것 경호는 같습니다. 뭐 계속 기본입니다. 살피기 위하여. 막 무슨 사건이라도 터진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경호원들이 가는데 그거를 그러면서 병원들 무기 소지했으니까 위험하다 이거지 지금. 병원들 마치 누구 그 쏠까봐? 사람들 그 얘기예요. 쏠까봐. 시민들 지금 싱가포르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계속 뭘 강조하냐면은 북한이 이번에 들어올 때 관용차하고 무기를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이 얘기를 또 한 두세 번 또 반복해요. 무기. 거기서 또 뭐 일이 난다고. 네. 이거 되게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강상구 기자가 한숨을 푹푹 쉽니다. 같이 방송한 강상구 기자가. 헛웃음을 푹은 아니고 그러더라. 네. 헛웃음을 짓는 건지 한숨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헛웃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현지 경찰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경호관들은 당연히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라면서 여기서도 역시 그러니까 뭐 당연한 상황 가지고도 그러니까 김미성 기자가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조금 이상한 거죠.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게 이 분이요. 제가 보기에는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이 너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마구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방송에 걸맞게 방송의 품위를 지키고 방송 규정이 있고 최소한의 그 예의를 지키는 이런 생각이 없고요.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선정적으로 아무 말이나 툭툭 해도 그렇게 해도 여태까지 TV조선에서는 그걸 봐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메인인데. 그래서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온 것인 거예요. 지금 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싱가포르 도착했을 때 현송월 삼지연합단 단장도 수행원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물론 이게 약간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또 김미선이가 현송월 단장을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딱 현송월 단장이 이제 발견된 시점에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김미선 기자가 속보 들어간 거 전해드릴게요. 자, 현송월만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현송월 도대체 왜 왔을까요? 그러게요. 현송월이 의외의 인물이 저기 들어가 있네요. 현송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쇼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쇼? 네. 쇼라고 이렇게 말해서 미국 가서 쇼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말해서 제가 참 발음도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신범철 그 아산전쟁연구원 센터장이 여기서도 역시 그게 아니라 싱가포르와의 문화교류 협력을 위해서 왔을 것이다라고 역시 수습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방송하다가 또 한 번 현송월 단장 사진이 또 포착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현송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명품백을 들지라도 평양역에서 김여정이 환송을 나오면 북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다가 열차에서 명품 브랜드로 바꿔서 드는 여자입니다. 근데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저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등장을 했다?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계산된 정상국가의 형태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이게. 거기서 그 얘기가 모르겠어요.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선글라스 되게 좋아해. 금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된 선글라스를 현송월이 꼈습니다. 같이 수행하는 여성들도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현송월뿐 아니고 다른 여성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 모양은 똑같습니다. 라면서 선글라스 중계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결론은 뭐냐? 정상국가의 형태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역시 마지막에 결론은 또 비정상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범철 씨가 북한도 그 상류층은 상당히 잘 산다. 선글라스 낄 수 있다라고. 여기서 저희가 이 안건에 쓰진 않은데 강상구 기자하고 신범철 씨가 이 방송하는 내내 되게 고생했어요. 왜냐면 방송하는 내내 한숨 쉬고 헛웃음 치면서 계속 자제를 요청하거든요. 여기서도 현송월 단장 얘기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신범철 씨는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했고 강상구 기자는 엄청나게 길게 뭐라고 해명하냐면 그러니까 약간 강상구 기자가 자꾸 해명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강상구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런데 저렇게 자기 그 국가 정상과 수행원들이 가면은 처음에 숙소 들어갈 때는 동선이 똑같지만 나중에는 동선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송월 단장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같이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선글라스 얘기 왜 하냐 이거예요. 상사 앞에서 선글라스 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지적하잖아요. 김미선 기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저희가 굉장히 심한 발언만 한두 개 골라서 써서 그렇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김미선 기자가 선글라스 얘기를.
상관하고 있는데 선글라스 꼈어요. 이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강성규 기자 그만하라 이거예요. 동선 알 수 없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 예,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황당한 발언을 여러 가지 하신 저는 이번 그 심의의 핵심은 김미선 앵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TV조선이 좀 뭐라 그럴까 악의적으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은 흠잡는 그런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TV조선이 내린 지령이라기보다는 김미선 앵커의 개인적인 특징이 더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넣냐면요. 이제 13조 방송심의 규정에 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13조 5항에 대담 토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은 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여러 사람을 조롱하거든요. 현송월, 김정은 두 사람을 조롱했죠. 네. 이렇게 계속 깐족깐족하면서 뭐 정상국가라고 하면서 정상국가가 아닌 모습을 보여준다라던가 계속 뭐가 무서워서 저러고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저희가 13조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9조 2항 여러 번 나왔지만 방송은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에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사실 이 27조는 제가 잘 안 넣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27조를 넣으면은 좀 감경되거든요. 근데 27조가 품위유지 조항입니다. 대부분 굉장히 심각한 방송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품위유지 조항을 넣어서 뭐 의견 제시 또는 권고 정도로 가볍게 문제를 경징계 내릴 때 품위유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방식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그러니까 품위유지 정도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수준이다 정도로만 아마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 방송에서 가장 적합한 내용은 솔직히 품위유지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품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품위 유지만 넣어서는 안 되고 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 그리고 이거 세 개가 저는 다 정말 딱 요번 방송에 적합한 이번 방송이 어긴 정확한 규정이 이 세 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실제 방송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방송 보시고 이 방송을 어느 조항을 적용해서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항이 뭐였죠? 첫 번째 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 그러니까 조롱 희화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남북 간의 평화 통일 적법한 교류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품위 유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 제 의견이 안 들어간 건데 사실 저는 제14조 객관성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객관적인 일단 보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뉴스특보잖아요. 그냥 시사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뉴스특보인데 뉴스특보에서 사진 한 장 보면서 자꾸 비정상국가라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상관 앞에서 선글라스 저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점이 다 이제 객관성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거는 이제 품위 유지로 들어가겠죠. 일정 부분. 그런데 뭐 무기를 소지한 그 경호원들이 무슨 시민들을 쏠 것처럼 방송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객관적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상식이 조금 의심해봐요. 이게 진짜 상식이 어긋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 처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민원연 정책위원장께서는 야 이게 객관성까지 적용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 자체가 일단 떨어지는. 그래서 객관성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일단 팩트가 아닌 방송이에요. 이거는 네, 사실이 아닌 방송. 네. 예, 그러면은 이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의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스베이다 나가기 때문에요. 아마 내일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또 보고서로 처리할까 고민 중인데 대다수 시민들 99% 거의 그러니까 한 명 빼고 모든 시민들이 법정 제재를 의결했던 저희 1차 안건 TV조선 김광일 신통방통이 세월호 리본을 나치의 다윗별에 비유했던 그 방송. 그 방송이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시에 그쳤습니다.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요덕 스토리를 제작한 정성산 씨. 이 사람은 4년 전에 세월호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천에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유리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세월호 리본을 휘갈기고 벽보까지 붙여놨습니다. 가당찮은 신념 따위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팔다니 그렇게 써놨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이 이제는 사적인 공격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색출하며 붙였던 다윗별 같다는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걸 댓글 뭐라고 했냐면은요. 아주 제일 약한 제재입니다. 정확하게 의결한 내용을 보면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이 이제는 사적인 공격 도구로 쓰이고 있다. 나치가 유태인을 색출하며 붙였던 다윗별 같다라는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한 방송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의견 제시를 의결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품위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품위유지 하면 좀 떨어진다고 중징계가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요 품위 유지만을 적용을 하여서 의견 제시를 주었다라는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의견 제시는 한마디로 권고보다도 약하니까. 제일 약한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거예요. 그나마 문제없음이 나오지 않은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근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던 취지들을 전부 삭제했어요. 네. 그에 대해서는 아예 입장을 내놓질 않았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보도자료 보면은 저희가 지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성산 씨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 TV조선이 탈북자라고만 계속 강조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규정을 위한 집회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폭식투쟁을 참여했다거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하지 않고 탈북민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항도 명예훼손, 제14조 객관성 이런 거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싹 다 아예 답변조차 안 하고 그냥 품위유지 조항. 아니 그러면 MBC에 대해서는 그 전참시 가지고 그렇게 세게 어찌됐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MBC가 굉장히 빠르게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뭔가 이렇게 그분들을 모셔다가 자신들의 어떤 조사 결과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 더 심각한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모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방통심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TV조선과 MBC의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세월호 리본이 나치의 상징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니 사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동의하시고 계신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이번 1차 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저희가 낸 1차 안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막 실망스럽고요. 우리가 낸 2차, 3차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냥 똑같은 잣대로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없거든요. 좀 엄중하게 그 사안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러니까 품위 유지만 안 한 것일까? 저희가 애초에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객관성, 윤리성 정말 많은 명예훼손, 인권보호 거의 모든 것을 다 어긴 그런 방송인데, 특히 공적 책임 부분이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줬던 객관성 위반이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덜렁 품위 유지 하나만 적용해가지고. 심지어 품위 유지 조항은 우리 시민들의 결정에서는 가장 적은 시민들이 택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품위유지는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건 품위유지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심위원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명예훼손은 최소한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용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심의 결과가 나왔다. 오죽하면 저에게 이걸 전해주는 기자가 놀라지 마세요라고 이 심의 결과 너무 놀라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민 방심위를 아직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실망스러운데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던 TV조선의 1만 달러 요구 오보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은 빨리 우리 대댓글 보고 갑시다. 네, 미련농 곰탱님께서 화요일 수요일 방송 잘 들으셨다고. 차장님 오전에는 토론회 다녀오시고 오후엔 녹음하시고 엄청 바쁘셨겠다고. 피로를 푸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근데 저희가 또 화요일날 피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당선돼도 선거 후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또 김영기 특파원이 또 헛소리 하면서 있다. 중앙일보 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티에노님께서는 처장님의 난 명맥을 유지하며 홍준표가 계속 점점점에 적극 동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홍준표는 님은 갔습니다. 했어요? 네. 김대중 컬럼의 보수 컨설팅 양상훈을 비롯한 거의 모든 보수 컬럼니스트들의 반미 친의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그 바닥의 나라에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그 세상 변하게 한 사람들 중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몇몇 있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봉봉의 가장 더럽고 없는 선거보도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에 99% 공감한다라고도 하셨어요. 자, 레이니 칠세님 거 읽어주세요. 네, 피말린다고. 저희 지역은 일찍 결과가 나왔고 결과도 제가 투표한 후보가 확실시되면서 기분 좋게 자려고 하는데 경남지사 투표가 저랑 똑같구나. 이 밤 11시 20분쯤에 작성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막 엎치락 뒤치락 할 때예요. 네, 엎치락 뒤치락 할 때라서 긴장이 되셨나 봐요. 조중동과 종편의 외국 편파 방송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는 한껏 조선일보로 한껏 비웃어줬다가 개표가 진행되면서 두근두근하다고. SBS 개표 방송 웃겨서 혼났다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전 JTBC를 봐가지고. 자, 레이니 칠세님께서는 댓글을 그냥 쭈루룩 3개를 달아주셨는데, 아까 이제 봉우 씨가 읽은 피말리네요와 내일도 출근하실 우리 김원경 처장님과 이봉호 활동가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일 출근하네요. 하지만 오늘은 어떤 주말보다 기쁜 마음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날 두근두근 했나봐요.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조선일보를 몰라봤네요. 벌써 반미 열심히 시작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 보도들. 이거 내일 아마 저희가 좀 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데 오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오늘 방송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TV조선과 채널A가 침묵하는 것을 보니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는 사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새누리당 매크로 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에 침묵하고 상상의 나래에 빠져있는 조중동에 오늘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SNS를 보니 중앙일보 이정재 씨의 전설의 칼럼 한 달 후 대한민국이 회자되며 북한이 인민들에게는 북미 회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뉴스 옆에 같은 날 대대적으로 보도한 북한의 노동일보가 같이 붙어있는 사진들이 인기더군요. 참 대단한 대한민국 언론들입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참 언론인들이 왜 우리나라엔 이렇게 많은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시유 천사님? 네. 글은 저는 들어볼 만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화요일날 낸 보고서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네네. 저희가 이때 보고서가 나갔다면 참 좋았겠지만은 네네. 저희가 좀 보고서가 늦게 나간 점은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선거가 하루 지났지만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드렸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선거는 끝났고 이제 민원연은 아무튼 선거보도 감시라는 항상 모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집중해서 해왔던 그 일 하나는 어찌됐든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은 아마 총평가 보고서를 또 각자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평가 보고서를 정리를 하고 저희 백서도 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선거보도 감시연대회의는. 자, 이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방이 열심히 하고 다른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민원연은 늘 바쁩니다. 제가 보기에 뭐가 하나가 정리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의 총량은 정말 늘 여전히 많고 안 한 것, 못한 것은 계속되고 있고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아무튼 간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